자식 자랑 넘어가면 팔불출이라고 하죠. 바로 김무성 대표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자식 자랑을 좀 한 모양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저희가 음성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지금 부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별로 갈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 먼저 김무성 대표의 미국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당시의 구조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제 아들이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 피난민 구조를 위해서 미 해군 함장을 설득하는 통역관 현봉학 선생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이 좋은 역을 맡았기 때문에 찬성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지금 아들 뭐 헐리우드 진출 좀 밀어주려고 저런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자리에 정말 딱 맞는 소재였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영화의 장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죠. 고 현동학 선생입니다. 그 미군의 통역관으로 참전을 해서 흥남 철수 당시에 피난민 9만여 명을 저 미군 배에 태워서 부산까지 좀 실어달라. 옆에서 정말 저렇게 간절하게 설득했던 그런 실존 인물을 김무성 씨 아들인 고윤 씨가 연기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뭐 짧은 분량이긴 했지만은 막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요. 미국에 가서 김무성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 한국과 미국의 그 긴 혈맹 관계를 설명하는데 정말 자기 아들의 저 배역만큼 좋은 소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줬을 것 같고요. 사실은 작년 말에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저 영화를 국제시장을 실제 당직자들하고 보고 난 다음에는 아들 연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러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네, 아까도 보니까 쑥스러워하잖아요, 말하면서. 네, 쑥스러워하십니다. 부산 사나이에 이 기운이 있으셔서 그런지 쑥스러워는 하시지만 그 당시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자랑스럽게 자부심 가지고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저 장면이 지금 여의도에 가서 영화 보는 그 장면인데 네. 어쨌든 뭐 아들과 아버지 인물을 비교해보면 아들이 훨씬 영화배우 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 TV에 나와서 김무성 대표가 아들이 날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훤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던 적이 있답니다. 설마요. 예. 자, 김무성 대표 오늘 상당히 외교적으로 또 민감한 이야기도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장면이었는지 직접 한번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82.11%이고 그중에서 수출이 약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에 26%가 중국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그러한 경제적인 밀접한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전면적인 관계이고 한국과 중국 관계는 분야별 일부의 관계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서는 저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우선 저렇게 얘기한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과거사 문제를 삐걱거리면서 한미 동맹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고 더구나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많이 기울어진 거 아니냐 이런 그 미국 조야의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한미 동맹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고 우리는 바로 그런 혈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확대를 넓혀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픈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는 상당히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또 중국은 안 갈 거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시진핑도 만나줬는데.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 아까 중국과의 관계는 말하자면 경제적 이해를 주고받는 이익 관계 정도로 그냥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 아까 이 표현이 있는데 이미 중국과는 우리가요, 노무현 정부 때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서 이명박 정부 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 정치, 어떤 그 평화, 협력까지도 같이 구축해 나가는 관계라는 걸 이미 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어떤 미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아까 중국이라는 관계를 그렇게 일면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외교적, 전략적 고려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남한이 광복 이후 좌파들이 주장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김구 선생을 가장 존경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자 국부로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 이미 고인이 되신 지도자들도 과거보다는 공로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박성원 의원, 네. 부인이 되신 분들을 대통령,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네. 평가, 네. 공을 더 높게 쳐줘야 된다. 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 마오쩌둥이 그 문화 대혁명으로 수천만을 인명을 희생시켰지만 예. 그 중국의 건국의 국부로서 바로 덩샤오핑이 평가를 하고 027이라면 과가 3이라면 027이다라고 하는 그 건국의 토대를 근본으로 해서 중국이 오늘날 경제적인 부강까지 누리는 건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건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는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과가 있지만 바로 공에 대해서 우리가 7을 분명히 평가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특히 미국에 가서 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예, 야당 이야기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네. 안철수 의원 부산 출마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원래 지금 지역구가 서울 노원이잖아요. 노원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향은 사실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왜 얘기가 저런 얘기가 나왔냐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지역위원장들,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정치 입장에서는 사실 부산이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하는 것처럼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계속 뛰고 있는 것처럼 부산에서도 좀 큰 정치인이 이름 있는 좀 큰 유명인이 같이 와서 총선판을 좀 붐업을 해주면 판을 키워주면 같이 나가는 다른 지역위원장 후보들도 부산의 어떤 뭐랄까 낙동강 벨트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새누리당의 정말 짱짱한 후보들하고 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출마 얘기를 그 지역위원장 쪽에서 계속 흘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취재를 직접 해보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본인은 부산에 갈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구가 노원병인데 지역구 그 유권자들한테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부산 출마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내 어떤 특정 세력이 나를 자꾸 그쪽으로 보내려는 거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특정 세력 어디요? 특정 세력은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새정치연합의 두 지도부인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현재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근데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자신은 불출마하겠다. 내년에 부산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3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좀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 나와서 백인 종군하는 각오로 같이 뛰어야 된다. 그 총선에도 안 나오면서 공천권만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예. 지금 내년 총선을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이 와중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을 좀 대신해서 부산 쪽으로 미는 거 아니냐,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해석.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가 빠지면서 생기는 부산권 네. K의 공백을 안철수 의원이 좀 대신 좀 메워달라.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친노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부산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노원병이라는 곳이 상대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당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안 가요? 예. 예. 우선 첫째로 2013년 4.24 재보선만 해도 부산 영도에서 바로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으로 다시 돌아올 때 거기 나가라는 얘기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나갔으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때만 해도 바로 그 전에 대선에서의 안철수에 대한 아쉬움, 어떤 그
공허감 이런 것들을 바로 부산에서 열기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안철수가 많은 부분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간들 사실은 그때 당시와 같은 붐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미 노원병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역구를 유권자들을 갖고서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과 함께 호흡하고 내가 그냥 개인 잘난 안철수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같이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사람이 다시 정치공학적인 필요로 간다고 할 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종로를 버리고 부산의 그 사지로 갈 때에 그때와는 다른 감동이 체감된 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 김부겸, 대구의 김부겸이나 부산의 김영춘 후보 같은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그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노력해온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유권자들이 감동을 줄지 몰라도 안철수가 지금 부산 선거를 맞이 바람을 일으킨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뭐 쉽지 않다. 본인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질문 왔는데요. 이번 질문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안쓰럽습니다. 메르스 때는 타이밍을 놓치더니 국정원 해킹 의혹에서는 친노 대신 전면에 나서 이미지를 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치 철학이 빈약해서 그런 건 아닌지요? 안 의원의 정치 철학은 뭔가요? 하셨습니다. 예. 자,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 그런 부분과 연계가 돼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 의원의 정치 철학 전반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예. 이 해킹 사건, 국정원 해킹 사건에 관해 국한해서 본다면 지금 본인은 굉장히 전문가로서 당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에서 지금 정말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국정원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전문가로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데 이것을 세계만방의 첩보기관이 떠드는 예는 없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를 납득시켜 달라라는 전문가다운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34가지 정보 국정원 자료 A부터 Z까지를 다 가져와라. 예. 이것은 누가 봐도 저분이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투쟁의 정쟁에 이미 그 물들은 그런 안철수 아닌가라고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층까지도 어떻게 좀 실망시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출구 전략을 제대로 설정을 해서 정말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만 예. 안철수 나와진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예. 아무래도 저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게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게 우선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분명히 설 테고, 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보, 네. 발언도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심정숙 기자. 네. 자,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늘리자는 얘기 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10명 중에 지금 57.6%라고 되어 있지만 대략 6명,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의원수 늘리는데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세비를 깎더라도 세비를 50%로 줄이더라도 의원을 늘리는 거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국민 10명 중에 6명이었고요. 찬성하는 사람은 27.3% 적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있었고요. 자, 지지층별로, 정당 지지층별로 약간 또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새누리당 지지층, 약간 보수적인 시민들이 훨씬 반대가 많았습니다. 네. 72.1%로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고요. 반면에 새정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아리까리합니다. 반대와 찬성이 45.4, 41.6. 예. 물론 반대가 조금 많긴 하지만은 그 찬성 반대가 약간 비등한 그런 예. 그 상황이고요. 지금 표에는 안 나왔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입장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요? 소수 정당으로 갈수록 유리하다는 거를 아는 거죠. 예, 심정숙 기자의 아리까리 발언은 비슷비슷으로 제가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성훈 의원. 네. 여기에 국민들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 당신들 뭐 잘한 게 있다고 사람 수를 그렇게 늘리려고 그러냐. 자기들 자리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국민들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민 전체를 통틀어 보면 당연히 의원수 증원 특히 300명을 넘게 369, 예. 369명에 이렇게 숫자를 늘려서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된다면 국회가 지금 저 모양 아니다.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많고요. 다만 지지 정당별로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다소간 상대적으로 의원수 증원에 대해서 많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의원수 증원의 근거가 되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데 그 이유는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특히 확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야당이 유리하거든요. 야당이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야당이 영남권에서 현재는 득표율은 꽤 뭐 30% 40% 되는데 하나만 뽑으니까 예. 거기서 배지를 못 얻는 게 많은데 이거를 표로 환산해서 의석수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지지가 좀 많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뉴스탑10에서도 혹시나 이런 거 추진하지 않는지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